미 언론은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기사를 내면서 미국의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조차 생각하지 못한 미국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러자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주변국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핵 개발을 비롯해서 온갖 제한이란 제한은 모두 하고 있는 미국 당국이며, 이러한 상황은 최근 한국이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다는 작금의 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IRA와 반도체 과학법만 보더라도 한국에 엄청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마음대로 수출할 수도 없게 하고, 미 정부 보조금은 미국 회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미국 언론의 발표와 이번 누리호 발사 과정 등에서 주변국들은 크게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의 채널에서는 각각 다른 이유로 미국의 태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왜 미국의 태도는 주변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으며 한국의 반응도 다소 심상치 않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누리호는 인공위성 택배 서비스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순수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골자가 주요 내용으로 한국 당국이 홍보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는 다른 해석이 미 언론을 비롯 다른 채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선 인공위성 배달 서비스라는 것은 실제 맞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를 위해서 국내의 복수 업체가 위성 고객으로 자신들의 위성을 탑재했으며, 카이스트 등에서 개발된 위성들은 성공적으로 분리된 뒤 한국에 신호를 보내면서 좋은 의미를 안겨줬습니다.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분리되는 화면이 송출되었고, 이는 한국의 독보적 기술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위성을 대신 발사해주는 분야가 큰 사업이므로 일본과 경쟁 체제에 들어간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선진국들은 비싸고 중국과 러시아는 꺼려지니 보다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발사 성공률도 좋아야 하고 비용도 저렴해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97%의 발사 성공률을 지금까지 보였는데, 최근 H3 로켓은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리호는 연구원들이 모여서 밤새 작업하면서 아침에 원인을 찾아내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만, 일본은 발사 실패 원인을 아직도 찾지 못하며 발사 실패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성에만 초점이 맞춰있는 로켓 발사를 미국에선 다르게 해석합니다. 미국의 디펜스 호라이즌 매거진은 한국이 누리호 발사를 성공했다며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고체 연료 발사체를 우선적으로 거론하면서 다소 논란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 매체는 한국의 국방부가 누리호는 물론이고 고체 연료 발사체 이후 발표에 주목했습니다. 국방부는 비행시험 전 발사 경로와 관련이 있는 영공과 해상에는 안전 조치를 했지만 군사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모든 국민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분명 우주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군사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에 관해서 이미 전 세계 언론들은 한 차례 의구심의 눈빛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앞서 누리호 발사 성공을 하자 아시아의 주요 언론인 SMP는 한국이 벌써 로켓을 성공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진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인데 무슨 지침 해제가 되자마자 또 발사했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가 불과 2020에서 21년도에 걸쳐 이뤄졌다는 것이고, 또한 이번 시험은 올해 3월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 추진 시험에 처음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9개월 만이며, 앞서 작년 7월에는 고체 연료 추진 기관에 대한 연소 시험에 성공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2021년 5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사일 지침 종료가 되었는데, 7월에 연소 시험, 이듬해 3월에 1차 시험, 그리고 나서 12월에 최종 시험을 한 것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이게 말이 되냐면서 사실상 먼저 한국이 관련 기술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관련 로켓 기술은 전 세계에서 7개국 정도만 성공했을 정도로 개발 기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국방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험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보여준다는데요. 이날 시험에서는 첫 시험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 고체 추진기관, 페어링 분리, 단분리, 상단부, 어퍼 스테이지 자세 제어 기술을 확인했으며 추가 기술 검증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개발이 상당히 진행돼 이런 속도라면 내년 중에 1단을 포함해 위성을 탑재한 채로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이미 개발해 놓은 수준이라 의심받는 이유인데요. 일각에선 미사일 지침 종료로 국방부와 ADD 주도로 개발의 속도가 붙은 데 따른 결과물이라고 했지만,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 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대로 착착 몇 개월간으로 개발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분명히 이득이며 효과가 있는 것이 액체 연료 추진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한 구조여서 대량 생산도 쉬우며, 또 액체 연료와는 달리 사전에 주입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고체 추진 기술로 소형 위성 또는 초소형 위성을 다수 발사해 군지 위성을 운용하면
한반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는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TL 등 북한 전력의 움직임을 손금보듯 파악해 킬체인의 핵심인 탐지와 조기 경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고, 민간의 기술 이전 시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도 생기는 것이죠. 각종 위성을 이용하는 업체들을 비롯해 이제 다양한 기업들의 우주 산업에 널리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주 항공 분야 말고도 역시 외신의 눈은 이것이 과연 항공 우주 분야만일 것인가 라는 것이죠. 특히 미국 매체는 미국에서 한국의 로켓 발사 성공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눈으로 본다 했는데요. 디펜스 매거진은 한국의 미사일이 개발된다면 이는 중국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000, 4,000km까지 커버하는 ICBM으로 현무4가 탑재가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에서 중국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미국에서 지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31년경에는 ICBM을 완성하게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사일 지침 해제를 했으며 중국 방어 라인을 형성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원래 미국에서는 2024년에 고체 로켓 발사를 한국이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국은 심지어 2023년 초에 성공했고, 이는 미국조차 몰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를 미국은 오히려 흐뭇해하며 자국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당연히 경계를 하고 일본조차 불만에 휩싸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북한에서 최근 한국을 도발했고 한국은 하필 지금 고체연료 발사체를 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만 한국의 우주항공 개발뿐만 아닌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고라고 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은 군사 대국화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에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동의는 필요가 없고 북한이 도발하면 일본 마음대로 미사일을 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발사체는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실제 지난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 홍콩 SMP는 한국이 ICBM을 보유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사미사일 발사가 아닌 우주항공 발사체라고 했지만 각국의 해석이 달랐던 것이죠.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심통한 분위기도 이어지는데, 지금 위성이냐 미사일이냐 문제가 아니다 라면서 한국은 이미 고체연료 발사체로 사실상 ICBM을 확보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탄식을 자아낸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예정이고 이에 예산을 엄청나게 증강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 미사일은 40년 전에 나온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물론 토마호크는 걸프전을 비롯해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활약하는 잘 개발된 중장거리용 타격 체계이지만, 미국에서는 일본에 사실상 재고 떨이를 해서 덤터기를 씌우며 미사일을 판매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일본에서는 극초음속이나 다양한 미사일 체계가 등장하는 와중에 9세대 미사일을 수입해야 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국방비 증강 이후 크게 떨어졌는데요. 일본에서 국방비 증강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증세를 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일본의 국가재정은 빚더미에다가 고금리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기에 더 이상 일본 정부는 빚을 내어 국방비를 증강시킬 수 없어 이것이 소비세 증가나 연금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막상 군비 증강을 한다고 해도 결국 미국의 재고 소진용 군비 증강이 되는 상황이며, 뒤늦게 한국처럼 방산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산업체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은 나토의 상당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고 이제 ICBM까지 완료했다는 것에 망연자실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한국 고체연료 발사체 타임테이블을 보면 사실상 이미 해놓은 수준이라 말하면서 한국도 이제 항공 우주 분야는 물론 군사 위성에 더해 미사일 기술이 정점을 향해 간다고 전합니다. 실제 고체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한국의 전술핵급 미사일 현무와 결합을 하게 되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훨씬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는데, 이는 결국 전쟁 억지력과 연결이 되는 맥락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오지만 갈수록 한국도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많아지게 되므로 예전과 같은 도발은 더욱 감행하기 어려워지며, 러시아, 중국 등이 둘러싸인 화약고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당연히 추진되고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동북아의 안보가 위중해지는 시기에 한국이 상공에 쏘아올린 행적은 주변국에 큰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